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미국에 이어 영국과 일본 등 기업들이 줄줄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에 가세했습니다. 글로벌 보이콧 확산 대열에 참여해야 할지 우리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국민의 처분 가능 소득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고 또 분배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대 재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경기 일산 신도시까지 연장하고 또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줄이 오늘부터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판매됩니다. 외관상으로는 담배인지 구분이 쉽지 않은 신종 제품이라 보건당국이 청소년 대상 판매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시작합니다.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제재 조치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기로에 섰는데 제2의 사드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손 기자,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선언이 이제 확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우방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화웨이와 거래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이 ARM 암사라고 하는데 이 암사와 또 일본의 파나소닉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암사는 화웨이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기술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화웨이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일본 파나소닉 역시 화웨이와 거래를 중지했는데 파나소닉은 화웨이에 스마트폰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온도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제품은 화웨이에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글도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각국 통신사들이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를 줄줄이 연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통신사 보다폰과 EE, 일본 소프트뱅크와 NTT 도코모 등이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웨이에 반대하는 반화웨이 기류가 확대되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반화웨이 전선을 선언하고 대놓고 동맹국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 부품이나 기술을 25% 이상 사용한 기업들에게도 제재를 적용토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정부에 의해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고 미국 정부로부터 또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어서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외교 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임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등 우리 기업들에게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기업들의 경우 이 중국과의 교역량이 상당한 데다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과거 이 사드 배치 사태로 중국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보복 조치를 당했고 이로 인해 상당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던 터라 우리 정부도 기업들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시 화웨이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최근 국가안보 문제로 거래 조치 제한을 당한 화웨이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린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더 이상 통화 정책을 통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또 일본, 인도, 그리고 독일 등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뜻하는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이 올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분배 역시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확대의 불가피성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먼저 소득 부분부터 알아보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시행 2년이 됐는데 오히려 실제 소득이 줄었다고요? 네, 실제 소득이 줄어든 거는 금융위기 여파를 받았던 2009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대비 0.5% 줄었습니다. 은행이자와 보험료, 세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소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8.3% 늘어나서 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게 이유입니다. 여기에 소득 증가세마저 둔화되면서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하위 20%가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서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았던 자영업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자영업자의 상황은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지난해 동기 대비 1.4% 감소해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이렇게 2분기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메르스 참사 사태 등으로 내수가 얼어붙었던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이제 고소득층의 소득 상위 40%와 20%의 소득이 각각 6.3%, 1.9% 이제 줄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저소득층인 소득 하위 20%의 사업 소득은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늘어난 게 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중하층에 속해 있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최저 소득층으로 전락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사실 좋지 않아 보이는데 분배 측면은 어떻습니까? 분배 같은 경우 이제 최상위 20% 가구와 최하위 20% 가구 간의 격차를 따지거든요. 5분위 배율인데 이게 5.8배로 1년 전보다 0.1로 줄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주요 원인이고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소득 상위 계층인 5분위의 소득이 좀 부진했던 이유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나마 기댈 거는 추경밖에 없는 거잖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한 게 있을까요? 네, 내년에 그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사회안전망 보관 등을 위해 이 당분간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주로 밀접한 생활 사회 간접자본 분야에 역점을 두고 이제 그 부분의 재정을 집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증세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려는 그런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이제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건 불가피한 일이 될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된 뒤에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서둘러 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수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보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만 논의됐던 인천 2호선의 일산과 검단으로의 연장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곡 소사선을 필두로 GTX A 노선이 2023년 만에 개통되고 이어 인천 2호선,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연장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 서북부의 도시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을 가로지르는 GTX 세계 노선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GTX 세계 노선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올해 안에 GTX B 노선에 대한 예타 통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난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은 상반기 내 기본 계획에 들어가고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하고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GTX A 노선은 늦어도 다음 달 초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말 개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거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기 수요의 유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 장관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선에서 기존 규제의 보완만 검토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액상을 교체해서 쓰는 액상교체형 전자담배 줄이 오늘부터 국내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사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장 금연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 기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신종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명 USB 담배로 불리는 줄은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액상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방식이어서 크기가 작고 냄새도 적다는 게 특징입니다. 줄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KT&G의 릴 베이퍼가 출시되는데요. 같은 액상 교체형입니다. 이처럼 신종 전자담배가 줄지어 출시되면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우선 편의점과 같은 담배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또 신종 전자담배의 모양이나 제품 특성에 대한 자료를 학교와 학부모 등에 배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것도 단속이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연기와 재가 없어 흡연할 때 티가 잘 나지 않는데요.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금연지도원의 단속이 7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내에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 온라인상에서 담배 판매 광고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데요.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재판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환불 거부와 가격 사기 등 피해도 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한 업체는 해외 티켓 중개 사이트인 비아고고입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 플랫폼인데 우리말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이미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정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티켓이나 사용할 수 없는 티켓을 판매하고는 취소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 통신 판매업 신고가 돼 있지 않고 거래 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결을 돕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비아고고는 이미 지난해 영국 법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를 명령받은 바 있고 뉴질랜드 경쟁당국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호주 연방법원도 비아고고가 공식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과도한 예약 비용을 부과했다며 벌금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업체는 권고 조치만 해도 대부분 수용하지만 해외 사업자이다 보니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핀테크 업체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가 카드 통합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충분한 설명 없이 바꾸고 또 이를 통해 카드 보유와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원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김 기자, 토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인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꿨다고요? 네, 토스가 제공하는 카드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가 본인의 카드를 토스 서비스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인증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연결하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홈페이지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뭘로 바뀌었는지는 알려주질 않습니다. 결국 사용자는 본인이 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게 될 경우 다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야만 하고 기존 토스 연동은 끊겨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서 불만이 속출하는 겁니다. 네, 사용자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까? 네, 토스가 임의로 바꾸고 고객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번호를 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장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동 시 변경한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사용자 기기에 저장하고 고객이 앱에서 조회할 때 해당 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토스 측의 설명인데요. 고객의 인증 정보로 고객 대신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개인 정보를 긁어오는 이른바 스크래핑을 위한 겁니다. 이 스크래핑은 고객 정보를 확보한 기업이 정보를 남용 또는 악용할 가능성과 해킹 시 그대로 유출될 위험도 크다는 분석인데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현행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 제공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 금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토스 측은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한 문자 인증 방식을 없애고 관련 고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용 소카 대표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계가 대안으로 카카오와 타협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최종구 위원장과 타다의 이재용 소카 대표의 설전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 위원장은 혁신 사업자도 사회적 연대를 중시해야 한다며 오늘까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도 이재용 대표를 의식한 언급을 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 위원장은 혁신의 승자가 패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도 혁신의 승자와 패자는 없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혁신 사업을 두고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는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개 단체가 어제 만났습니다만 아쉽게도 논의에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앞서 카카오와 택시업계는 갈등을 지속하다 지난 3월 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해내며 상반기 중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논의에서 업무 협약 등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업계는 협약 대신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혁신 이전에 정부의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가 먼저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제3회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심의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모레 26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부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외부 평가위원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합숙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현재까지는 평가위원들이 누구고 또 몇 명이나 되고 또 어디에서 합숙을 하는지 모두 비밀에 붙여질 정도로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일요일인 26일 날 최종 결과, 즉 제3회 인터넷은행이 어딘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두 곳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 예, 장단점을 좀 보면요. 키움 컨소시엄은 키움증권, 그다음에 모기업인 다우기술을 주축으로 해서 KB 하나은행, SK텔레콤 등 28개사가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주사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회사 경영 능력, 초기 자본금 조달 능력 등에서 좋은 평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인 토스의 운영업체 이 비바 리퍼블리카가 이끄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벤처캐피탈인 굿워터캐피탈 등 8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혁신성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 예상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주주사들 가운데 은행이 없어서 이런 점들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두 곳 중에 한 곳만 허가가 나는 겁니까?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는 최대 2개사까지 인가를 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두 곳 모두 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하나만 허가하고 다음에 추가로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허가를 받게 되는 곳은 본인과 일정 전산 설비 구축 등의 절차들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쯤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 MBC 임종윤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올 초 인수한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 간의 핵심 업무를 조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선 합병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최근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공동경영위원회를 설치해 두 회사의 업무를 조율 중인데요. 두 회사의 시너지를 키우고 운용 효율성을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당장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하기보다는 각자 체제로 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공동경영위원회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의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각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선 결국 추후 합병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취임한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도 오렌지라이프와 대화 협력으로 시너지가 가장 큰 보험사를 만들자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가 아직은 각자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합병을 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뭡니까? 네, 일단은 자산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병할 경우 자산 규모는 올 2월 기준 65조 4,7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보업계 4위인 농협생명을 제치고 업계 빅4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두 회사의 판매 상품이나 채널 등 겹치는 게 별로 없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복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전을 중심으로 렌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본격 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렌털 전시회에 참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전자 판매가 다음 달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코리아 렌탈쇼의 단독 부스를 마련하는데요. 무풍 에어컨, 의류 청정기, 에어드레서, 공기 청정기 등을 선보이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행사도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렌털 시장에 본격으로 진출하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와의 협업을 넘어서 곧 직접 뛰어들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직접 렌털 사업을 하는 LG전자가 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렌털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KT경영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국내 렌털 시장 전체 규모는 2016년 약 26조 원보다 54% 증가한 40조 원대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교원헬스나 청원아이스 등 렌털 전문 업체를 통해 제품을 대여하는 간접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LG전자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LG전자는 10여 년 전 이미 자사 가전제품을 직접 렌털하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렌털 사업을 통해서 전년보다 매출이 82% 급증한 2,924억 원을 냈습니다. 정수기로 시작한 품목도 2017년 하반기부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의류관리기, 건조기, 전기 레인지 등으로 늘렸습니다. LG와 삼성의 숙명의 대결이 렌털 시장으로 확장될 움직임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11시 53분 현재 국내 증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가량 빠지면서 2040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81% 내림세입니다. 691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LG유플러스입니다. 지금 미국의 화웨이 대출 압력에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김태현 대표가 오늘 구속 심사에 들어갑니다. 현재 1.67% 내림세, 삼성전자 역시 2.39% 내림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가 지분을 더 매각할 것으로 보이면서 4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입니다. 오늘 제3인터넷은행 심사에 착수를 합니다. 유력 후보인 키움증권은 현재 0.12%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